습지 탐방객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딜레마가 보이더라고요. 아, 네네. 습지가 워낙 아름답고 또 생태적으로 중요하니까 이걸 직접 느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바로 그 관심 때문에 오히려 습지가 망가질 위험도 커진다. 뭐 이런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왜 단순히 방문객 숫자만 세는 걸로는 안 되는지, 더 나은 관리 방법은 없을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을 딱 짚어주셨어요. 이 자료들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습지라는 게 그냥 뭐 경치 좋은 곳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뭐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또 중요한 생태계죠. 네. 수많은 생명들의 집이 되어주고 뭐 홍수 막아주죠. 물 깨끗하게 해주죠. 그 자연의 콩팥이라는 비유가 참 와, 닿더라고요. 아, 저도 그거 인상 깊었어요. 콩팥. 네, 탄소 저장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람사르 협약이나 이런 걸로 국제적으로도 중요하게 보호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이제 큰 숙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탐방객들이 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제일 먼저 와닿는 게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면서 생기는 문제. 다밥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다밥. 그게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다밥 연쇄 효과, 영어로는 뭐 컴팩션 캐스케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연쇄 효과요? 네,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계속 누르니까 단단하게 다져지잖아요. 네. 그럼 이 흙이 물을 잘 흡수를 못해요. 스펀지 같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비가 오면 물이 땅 위로 그냥 막 흘러가 버리고 이게 흙을 더 쉽게 씻어내리게 만들어요. 토양 침식이죠. 아,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겉으로 흐르면서 흙을 깎아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씻겨 내려간 흙탕물이 습지 물로 흘러 들어가면 당연히 물이 흐려지겠죠. 탁도가 높아지면 물속 식물들은 햇빛을 못 받아서 자라기 어려워지고 물고기나 다른 작은 수생 생물들한테도 좋을 리가 없고요. 네. 결국 그 발걸음 하나가 시작점이 돼서 습지 전체의 어떤 기능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셈이에요. 이야, 발걸음 하나가 그렇게까지 연결된다니 좀 놀랍네요. 이게 식물이나 동물한테는 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다밥은 그 자체로 식물을 그냥 밟아주기거나 성장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나무가 덮인 면적, 그 식피율이라고 하죠. 그것도 줄고 식물 키도 작아지고 또 원래 있던 다양한 식물 종류, 그 종 풍부도도 감소하게 만들어요. 이걸 막으려고 보통 나무 데크 같은 탐방로, 즉 목도를 설치하는데 이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만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기반 시설의 역설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기반 시설의 역설, 인프라스트럭처 패러독스. 목도가 있으면 발밑의 흙은 보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늘을 만들어요. 그럼 그 데크 아래는 햇빛이 안 드니까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또 넓게 연결되어 있던 서식지를 중간에 딱 끊어버리는 그런 서식지 단편화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보호하려고 만든 건데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니 참 쉽지 않네요, 이게. 그렇죠. 게다가 탐방객들은 정말 의도치 않게 뭐 신발 바닥이나 옷 같은데 외래식물 씨앗 같은 걸 묻혀서 옮기기도 하거든요. 아, 네. 이게 들어와서 막 퍼지면 원래 살던 토종 식물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생태계 교란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그냥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사람을 좀 경계하는 큰 포식 동물들 있잖아요. 늑대나 쌀 같은 그런 동물들은 사람들이 잡고 오면 그 지역을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 빈자리를 사람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 뭐 까치나 비둘기 같은 그런 종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생태계 구성이 바뀌는 거죠. 가장자리 효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보트 타거나 드론 날리는 활동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새들이 먹이 찾는 행동이나 아니면 짝짓기하고 알 품는 그런 번식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영향이 있네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영향 말고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영향도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소리나 빛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감각공해라고 하던데요. 네, 그 감각공해도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탐방객들이 와서 나누는 대화 소리, 아니면 습지 근처 도로의 자동차 소음 같은 거요. 이런 인위적인 소음들이 새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또 알이 성공적으로 깨어나는 비율, 부화 성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아, 소음 때문에요?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새들끼리 소통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소통이요? 네. 새들은 소리, 즉 노래로 짝을 찾고 또 여긴 내 영역이다 하고 알리고 포색자가 나타나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변 소음이 너무 크면 이런 중요한 소리 신호들이 그 소음에 묻혀서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음향 음패, 어쿠스틱 매스킹 현상이라고 해요. 아,
마치 시끄러운 곳에서 옆 사람 말이 잘 안 들리는 거랑 비슷하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거죠. 어떤 새들은 이 소음을 피하려고 원래 부르던 노래보다 더 높은 톤으로 더 크게 노래를 바꿔 부르기도 한대요. 정말요? 네. 근데 그 바뀐 노래가 잠재적인 짝한테는 원래 노래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짝짓기 성공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빛공해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도 환한 인공조명들 있잖아요. 가로등이나 탐방로 조명 같은 거요. 이게 동물의 생체시계, 그 일주기 리듬을 교란시켜요. 예를 들면 새들이 실제 먹이가 많아지는 시기보다 너무 일찍 둥지를 트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일찍이요? 네. 그럼 나중에 새끼가 태어났을 때 먹이가 아직 부족해서 새끼들이 굶주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불일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이런 감각공해가 그냥 뭐 좀 시끄럽고 밝다 이런 불편함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진화적 함정, 에볼루셔너리 트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진화적 함정이요? 네. 그러니까 소음에 맞추어서 노래를 바꾸거나 빛 때문에 번식 시기를 조절하는 행동이 당장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또 짝짓기를 어렵게 만들거나 새끼의 생존율을 떨어뜨려서 그 종 전체의 생존과 번식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응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는 걸 넘어서 생물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 감각적인 환경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네, 물리적인 영향, 감각적인 영향에 더해서 오염 문제도 빼놓을 순 없겠죠. 눈에 보이는 쓰레기야 뭐 당연히 문제겠지만 그거 말고 또 어떤 위협이 있을까요? 요즘 정말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게 탐방객들이 버리고 간 플라스틱 쓰레기가 잘게 부서져서 생기는 그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에요. 미세 플라스틱. 네. 이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물속에도 떠다니고 심지어 습지에 사는 생물들 몸속에서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 생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세포를 손상시키고 심지어 번식 능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와요. 몸 안에서요? 네. 특히 걱정스러운 건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주 작은 조류 있잖아요. 얘네들이 주변 물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로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한대요. 그리고 이게 먹이사슬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 물고기,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높은 농도로 쌓인다는 거죠. 생물 농축이죠. 마치 그 중금속이나 농약이 먹이사슬 위로 갈수록 동축되는 거랑 비슷한 원리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미세 플라스틱은 그 표면에 다른 유해한 화학 모리틸들을 이렇게 딱 붙여서 같이 운반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 같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다른 나쁜 물질까지 싣고 다니는군요. 네, 결국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습지 생태계 전체에 온갖 해로운 화학물질 칵테일을 퍼뜨리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보기 안 좋다 이런 미관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생태계 건강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부터 감각공해, 미세 플라스틱까지 정말 다양한 영향들을 듣고 보니까 정말 관리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자료를 보면 전통적으로 수용력이라는 개념을 써왔다고 하는데요. 네, 수용력 carrying capacity라는 개념이 오랫동안 쓰였죠. 특정 장소가 뭐 환경 훼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탐방객 수가 얼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보통 물리적인 공간, 탐방객들끼리의 만족도 같은 사회적 측면, 그리고 생태계가 받는 영향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수용력을 이야기하죠. 네. 근데 이 방식의 한계가 뚜렷해요. 왜냐하면 탐방객의 영향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 숫자에만 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가 많다고 꼭 영향이 큰 건 아니다. 그렇죠. 언제 오는지, 와서 뭘 하는지, 또 어느 구역을 다니는지에 따라서 영향이 천차만별이고요. 또 습지 자체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 그 회복력에 따라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규칙 잘 안 지키고 아무데나 들어가는 소수의 탐방객이 규칙 잘 지키면서 탐방로만 걷는 다수의 탐방객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용 불가능한 변화라는 게 어떤 객관적인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습지를 어떤 모습으로 지키고 싶은지에 대한 관리 목표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종의 관리적인 판단이다. 이런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력 개념은 그 자체로 최종 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할지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 정도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몇 명까지 괜찮을까? 이 질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더 발전된 관리 모델들이 나왔다고 하던데 자료에 뭐 LAC, VIM, BERP 이런 약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네, 맞아요. 그 모델들의 핵심은 질문 자체를 바꾸는 데 있어요. 얼마나 많은 탐방객이 너무 많은가?
이걸 묻는 대신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습지의 모습, 그 환경 조건은 무엇이고 그 상태를 지키고 유지하려면 탐방객 이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목표를 먼저 정하는군요. 그렇죠. 먼저 우리가 지키고 싶은 습지의 조건, 이게 뭐냐? 그 목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지역의 특정 식물 군락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거나 물새 서식지의 교란 수준은 어느 정도 이하여야 한다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죠. 이걸 정하고 나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이죠. 네. 대표적인 모델이 말씀하신 LAC, Limits of Acceptable Change, 즉 수용 가능한 변화의 한계 모델이고요. 이런 방식은 문제가 이미 심각해진 다음에야 부랴부랴 대처하는 기존의 수용력 기반 관리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또 관리 과정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식물 상태나 토양 침식 정도, 야생동물 개체수 변화, 수질 같은 생태 지표를 꾸준히 측정해야 하고요. 동시에 탐방객들이 언제 얼마나 오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같은 사회적 지표도 계속 관찰하고 기록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군요.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 관리한다는 접근 방식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리네요.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관리 방법, 그러니까 도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통합적 도구 상자라고 표현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도구, 즉 전력들을 그 습지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잘 조합해서 써야 해요. 도구 상자라는 비유가 딱 맞죠. 네. 첫 번째로는 접근과 이용 자체를 좀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주 일부 습지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방문하려면 미리 시간을 정해서 예약하는 판방 예약제. 아, 예약제? 네. 그리고 순천만이나 화성습지처럼 습지 전체를 중요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절대 보존해야 하는 핵심 지역, 그 주변의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 지역, 그리고 탐방객 이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이용 지역, 이렇게 공간적으로 구역을 설정하는 거죠. 또 수문물뱅디나 물장어 오름처럼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곳은 아예 일반 탐방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현장의 시설을 좀 개선하고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목도, 나무 데크를 설치하는데 그냥 낮게 까는 게 아니라 높이를 좀 높여서 설치하면 그 아래로 작은 동물들이 지나다니거나 식물이 자랄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겠죠. 물론 아까 말한 그늘 문제 같은 부작용은 없는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고요. 또 스를 관찰하는 탐소대 같은 시설을 설치할 때도 그냥 전망 좋은 곳에 짓는 게 아니라 새들이 사람을 보고 놀라서 날아가 버리지 않는 만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비행 개시 거리, Flight Initiation Distance, FID라고 하는데요. 이런 동물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서 시설 위치를 정하는 거죠. 야생동물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에요. 시설 개선 같은 물리적인 방법 외에 사람들과의 관계라던가 좀 경제적인 방법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하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체, 정부기관, 또 환경단체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결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즉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필수적이에요. 장록습지 같은 곳에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네. 특히 과거에 습지를 보존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제한이라던가 이런 피해를 봤던 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습지를 잘 보존하는 활동이 지역 주민들의 실제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잘 설계하는 거예요. 이걸 보존 생계 연계, Conservation Livelihood Nexus라고 하는데요. 아, 보존과 생계를 연결한다? 네, 예를 들면 순천만처럼 생태 관광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제주 오조리 마을 사례처럼 주민들이 습지 정화 활동이나 철새 먹이 주기 같은 생태계 보존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불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같은 제도도 좋은 예예요. 네네.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습지 보존 때문에 피해만 본다는 인식을 넘어서 아, 이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적극적인 보존의 주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듣다 보니까요, 이런 관리 과정에서 기술의 역할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스마트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술 발전 덕분에 예전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모니터링과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IoT, 사물인터넷 센서를 습지 곳곳에 설치하면요. 실시간으로 수위가 어떤지, 물이 얼마나 탁한지, 흙이 얼마나 젖어 있는지 같은 데이터를 계속 받아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요? 네. 그리고 위성 영상이나 드론으로 찍은 고해상도 영상으로는 아주 넓은 지역의 식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땅 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인공지능, AI 기술 활용도 아주 활발해지고 있고요. AI는 어떻게 쓰이나요? 예를 들어서 AI가 탑재된 카메라 트랩, 무인 카메라 같은 거요.
트레일가드 AI나 와일드라이프 인사이츠 같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런 카메라들은 그냥 움직이는 걸 다 찍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인지 차량인지 아니면 특정 야생동물인지 종류까지 식별해서 알려줘요. 실시간으로요. 와. 이게 불법 밀렵 감시나 희귀동물 서식 현황 파악 같은 연구에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다 주죠. 더 나아가서 이런 IoT 센서 데이터랑 AI 분석을 결합하면요. 탐방객 수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주로 어느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너무 붐비는 곳은 없는지 관리할 수 있고요. 네. 과도 데이터와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내일 비가 많이 오면 이쪽 탐방로 구간은 토양 침식 위험이 높겠다라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예방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관리가 가능해지겠네요. 그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다고요? 네, 그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관리자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인데요. 습지의 생태 데이터, 탐방객 이용 데이터, 지역사회의 경제 데이터 같이 온갖 종류의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으고 여러 분석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요? 네, 예를 들어 탐방객 수를 늘리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갈까? 혹은 특정 구역에 새로운 탐방시설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관리 시나리오를 미리 평가해보고 어떤 탐방객 관리 전략이나 보전 계획이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을지 관리자가 더 정보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과거에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아차하고 대응하는 그런 사후 대응적 관리가 많았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실시간 데이터와 예측 분석에 기반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거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관리 방법을 계속 조정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적응적 관리, 애댑티브 매니지먼트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순찰 돌다가 흙이 막 쓸려나간 곳을 발견하면 이거 나중에 복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는 IoT 센서가 토양 수분이나 강우량을 감지해서 침식 위험 경보를 미리 보내주고 AI는 이걸 분석해서 내일 특정 구간에 침식 위험이 매우 높으니 탐방로를 미리 폐쇄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까지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발전이네요.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해결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습지를 찾는 건 사람들이니까 탐방객들 스스로 행동을 좀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탐방로를 통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관리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바로 교육이나 해설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관리예요. 네. 잘 만들어진 해설 프로그램은 탐방객들에게 습지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서 만족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왜 이곳을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행동과학 이론 같은 걸 활용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계획된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계획된 행동 이론이요? 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 즉 행동 의도는 크게 세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첫째는 그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태도. 둘째는 내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그 행동을 하기를 얼마나 기대하는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셋째는 내가 그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것이 얼마나 쉽거나 어렵다고 느끼는가, 지각된 행동 통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 네. 이걸 습지 탐방객 관리에 적용해보면요. 그냥 탐방로를 벗어나지 마시오. 이렇게 딱 지시만 하는 것보다는 왜 벗어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풀은 멸종 위기종인 어떤 나비애벌레가 유일하게 먹는 먹이식물입니다. 밟으면 애벌레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탐방객들이 규칙 준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겠죠? 이유를 알면 훨씬 수긍이 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많은 탐방객분들도 이 규칙을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 나도 지켜야겠구나 하는 주관적 규범 인식을 높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탐방로 자체를 잘 정비하고 경치를 보기 좋은 곳에 전망대 같은 시설을 잘 만들어두면 굳이 탐방로를 벗어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겠죠. 이게 지각된 행동 통제를 높여주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강압적인 규제보다는 탐방객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남들도 하는지, 그리고 지키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자, 이렇게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실제 사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원칙들이 잘 적용되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뭐니 해도 순천만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천만. 그렇죠. 순천만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초기에는 개발 압력도 거셌고 또 습지를 보존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이나 농민들 같은 지역 주민들과 갈등도 꽤 심했죠.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지만 순천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바로 흑두루미가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한 거죠. 그래서 흑두루미 월동지 주변에 있던 전봇대 282개를 모두 뽑아내는 정말 쉽지 않은 투자를 감행했어요.
전봇대를 다 뽑았다고요? 와. 네. 그리고 꾸준히 주민들과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갔어요. 그렇게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한 거죠. 그리고 탐방객들이 핵심 서식지에는 영향을 덜 주도록 동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고 생태 관광을 통해 얻는 수입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네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순천만에서 겨울을 낳는 흑도루미 수가 2009년에는 한 400마리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무려 7,600마리를 넘어섰어요. 400에서 7,600이요? 와. 네, 이게 전 세계 흑도루미 개체수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예요. 정말 세계적인 성공 사례죠. 정말 대단하네요. 핵심 중 보호에 집중하고 주민들과의 협력, 그리고 경제적 이익 연계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군요. 혹시 다른 참고할 만한 사례도 있을까요? 우포늪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포늪은 아시다시피 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따오기를 복원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잖아요. 네, 따오기 복원. 우포늪도 순천만 못지않게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인기 있는 곳이지만 그곳의 모든 탐방객 관련 정책이나 시설 관리는 따오기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결정돼요. 예를 들면 탐방객들의 동선이 따오기 서식지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탐방로나 관찰 시설을 배치하는 것 같은 것들이죠. 아, 모든 관리의 기준이 따오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준행 교훈은 그 습지가 가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나 보호해야 할 대표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걸 중심으로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에요. 네.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 홋카이도의 구시로스번 같은 경우는 아주 잘 갖춰진 방문자 센터와 습지 위로 길게 이어진 목도 네트워크가 인상적인데요. 이건 탐방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품질 기반 시설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미국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고 복잡한 습지의 사례를 보면 수용력이라는 것을 딱 하나의 숫자로 정의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인지 실감하게 되죠. 그렇군요. 사례마다 배울 점이 다 다르네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할 중요한 변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바로 기후변화인데요. 이게 앞으로 습지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기후변화. 이건 정말 앞으로 습지 관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기후변화를 흔히 위협승수, threat multiplier라고 부르거든요. 위협승수요? 곱하기가 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기존의 습지가 겪고 있던 여러 가지 위협들, 예를 들어 오염이라던가 과도한 이용 압력 같은 것들을 기후변화가 훨씬 더 심각하게 증폭시킨다는 의미예요. 아, 이미 우리는 변화하는 강수량 패턴, 어떤 때는 극심한 가뭄, 어떤 때는 기록적인 폭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기온도 계속 오르고 있고 해안가 습지는 해수면 상승의 위협도 받고 있고요. 이런 기후변화 현상들이 습지 생태계 자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습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탐방객들의 영향, 다밥이라던가 오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가뭄이 길어져서 식물들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 견딜 수 있었을 정도의 다밥에도 훨씬 더 쉽게 훼손되고 한 번 훼손되면 회복하는데도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와, 그렇겠네요. 또 기후변화 때문에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극한 강우 현상이 더 잦아지고 강해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탐방객들의 발길 때문에 단단하게 다져진 땅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흙이 순식간에 쓸려 내려가 버릴 수 있어요. 토양 침식이 훨씬 심각해지는 거죠. 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기준으로는 이 정도 탐방객 수는 괜찮다, 지속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수준이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미래 환경하에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앞으로 습지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최종적인 결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습지 관리는 명시적으로 기후 적응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후 적응적 관리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탐방객 관리 계획을 새로 세우거나 기존 계획을 수정하거나 혹은 수용력을 다시 평가하거나 새로운 탐방 시설을 설계할 때 반드시 미래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예측 시나리오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거죠. 미래 예측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앞으로 이 지역의 극한 강우가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탐방로 설계 기준을 더 강화하거나 침식에 더 강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특정 시기에는 아예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습지 상태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연구를 계속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세웠던 관리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지 계속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유연하게 바꿔나가는 그런 적응 관리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네.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어떤 완벽하고 고정된 해결책, 마법의 탄환 같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인간의 이용과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라는 이 복합적인 도전에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회복력 있는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소중한 습지를 건강하게 지켜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우리가 지금 어떻게 습지를 관리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비하느냐가 이 소중한 생태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겠군요. 오늘 이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들과 통찰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다음에 습지를 방문하실 기회가 있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아름다운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